자, 제1장. 자,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어떤 장이 나오면은, 절이 나오면은 내가 전체 대강을 설명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책 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저기 살펴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인사 소개니까 그냥 가볍게 갈게요. 이 상법하고 민법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볼게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법체계, 법의 분류, 전체적 분석을 한번 해야 되겠죠. 어떤 법이 있고 그 법 속에서 상법의 현주소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 자, 법이란 놈, 사람 사는 세상에 법 없는 데 없죠. 선문법이든 판례법이든 법이 있죠, 그죠? 우리는 선문법 국가 맞죠? 그죠? 판례법 국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하고 먼저 친했으면 판례법 국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선문법 국가하고 먼저 친한 거예요. 일본이란 그쪽을 통해서. 그 이전에도 우리는 선문법이었어요. 중국을 통한 하여튼 선문법입니다. 자, 법은 사람의 생활의 거울이다. 또는 인간의 자화상이다. 하여튼 사람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법률이에요. 그래서 법률 관계 또는 법률 생활하는 것이 인간 생활하고 괴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 생활은 법에서 정한 것만 법률 생활이라고 그래요. 법률에서 정한 것만.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법률로 다 정하지는 않았어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그걸 정형화시켜 놓고 룰로 만들어가지고 지키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 법이라 또는 규범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법률은 우리가 공법, 그 다음에 사법,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에요. 공사법으로 구분하죠. 그럼 한자만, 여기만 한자 써볼게요. 공하고 사는 구분해야 되니까. 이 공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또는 행정 권력. 그래서 일방 당사자가 국가가 되고 여기에 개인이 돼요. 또는 국가와 국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우리가 뭐 지방정부란 말도 쓰죠, 그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자체. 이런 경우와 개인. 이건 행정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나열해 보면은 공법 영역에 속하는 것은 가장 기본법이 헌법이에요.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이죠. 그지? 법률에 아버지 소리 안 합니다. 법률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아버지 소리 안 해요, 이상하게. 누구 처해봐도 어머니라고 그래요. 엄마가 만만한가 봐, 그지? 아버지 무섭고. 만만하니까 헌법 자주 바꾸는가 보지. 뭐. 자, 헌법, 그 다음에 행정법. 그 다음에 각종 소송법이 있어요. 각종 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전부 국가가 관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법 들어가요. 이 세법 표시하려고 지금 이거 쓴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법률 아닙니까, 이제? 그 세법은 공법의 영역에 속한다. 우리가 배우는 상법하고는 사는 동네가 달라요.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요. 그 법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도 달라요. 취지도 다르고. 이거는 국가가 세금이라는 세무행정이라는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여튼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되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당사자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개입해 있다. 그런가 하면 사법에는 일반법이 민법이에요. 민법은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한다. 사인. 그러면 이 사인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개인이죠.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국가가 아닌 행정 권력이 아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편의상 바로 개인으로 끄집어낼게요. 개인과 개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권력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는 권리 의무로 나타나죠. 상대방에 대한 권리, 의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쪽에 개인이 있으면 또 누구도 있는가 하면 기업이라는 놈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전하다 보니까 기업과 기업 이런 것도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법의 영역이에요. 원래 민법의 고유한 영역은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에 발전하니까 이쪽도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커지니까 또 이런 영역도 생겨났겠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회사하고 싸워서 못 이기겠어요. 권리와 의무는 있다 하는데 처음부터 불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자꾸 딴 생각하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그럼 누가가 옆에서 서포트해야 돼? 개인과 개인의 법률 관계지만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원래 태어나기는 이쪽 영역인데 이쪽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기도 뭐하고 이것도 집어넣으면 뭐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제3의 법 그렇게 말해요. 사회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동관계법, 노동법이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 복지관계법 이렇게 돼요. 물론 돈 있으면 참 잘 되겠죠, 그죠? 자, 복지법은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노동법의 기본 내용은 고용계약이에요. 고용계약. 근로자가 기업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어떤 법에서 규율합니까? 물으면 노동법이에요. 기업의 내부적인 임금 체계다. 이제 휴가 보내달라. 뭐 복지정진 해달라. 전부 노동법이에요. 그래서 고용계약은 영역이 여기다.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상법하고 사는 동네 달라요. 그래서 노동법, 상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물으면은 다른 법입니다. 법역이 달라요. 존재 이유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존재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이 칠판에 쓰는 이유는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쓴 거예요. 얘 사는 동네는 저 먼 나라다, 그지? 그러니까 상법하고 세법을 비교해도 특별법이다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하려면 상법도 찾아보고 세법도 찾아보겠죠. 왜? 기업은 다 필요하니까. 그건 일하는 실무자 입장이고, 법률적으로는 경계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속하는 동네가. 자, 민법으로 갑시다.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그러라고 그러고, 두 가지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이념이 뭔가 하면은, 하나는 가족관계. 그걸 가족법이라고 그래요. 일반적 용어로서. 또 하나는 그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산법이죠. 가족법과 재산법의 양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민법은 전부 5개편이에요. 5개편. 상법도 5개편입니다. 5개편인데 가족법의 분야에 들어간 것이 친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줄여가지고 친족 상속편. 친족 상속편. 그런데 여기 친족편을 다르게 해요. 사람의 신분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신분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신분법. 존비속, 배우자, 혈족, 인척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여기 보면 다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상속편은 상속, 뭐 유정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신분법이라는 요 명칭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신분법은 민법에서 가족법을 이야기한다. 이거 상법하고 관련 어떤 소리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상법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얘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가 답이에요. 상법하고. 그럼 왜 관련이 없을까? 자,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이제. 재산법의 분야는 민법에 3개편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총칙편이에요. 총칙편. 상법 총칙편의 4배 분량이에요. 책으로 따지면 상법 총칙은 아무리 늘렸었어도 한 200페이지예요. 근데 민법 총칙은 늘렸으면 600페이지가 나와요. 굉장히 기본 원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비롯한 8대 권리죠. 물권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재산과 관련되는 권리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채권편이죠. 계약관계, 13개 전형계약. 매매부터 해서 현상관계까지 보려면은 채권편 보면 돼요. 여기 이제 민법편이에요. 민법의 재산. 뭐 그러라고 하는데 시험하고 직접 관련 없어요. 상법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자, 재산을 우리가 영위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그걸 편의상 경제생활이라고 그럴게요. 개인이 하든 기업이 하든 경제활동을 해야 재산이 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권리도 생길 것이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팔면 그래야 뭐 권리 생길 거 아니에요. 경제생활을 하는데 주체가 개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한번 구분할게요. 개인의 경제생활, 기업의 경제생활 이렇게 구분할게요. 그럼 왜 구분했는가 하면은 이쪽의 법역이 자꾸 커진 거예요. 18세기 후반 이후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이쪽 부분이 능력 발달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관련 법규로 보면은 이쪽 법규가 한 80% 돼요. 태어나고 죽은 법규가 한 10,000개 되거든. 그 중에 태어나고 죽은 게 한 80%가 여기에요. 그럼 왜 이쪽 법규가 많은가 하면은 이쪽의 생활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의 생활을 지금 따져보면 답이 나와요. 집은 기업 아니죠. 대형방 나서면 다 기업이죠. 물건 살 때부터 기업이죠. 상인한테 가야 되죠. 그죠? 버스를 타도 기업이고 지하철 타도 기업이죠. 학원도 기업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뭐 차를 사도 기업이고 뭐 전부 기업 아닐까요. 전부 다. 집에 들어와서 잠잘 때만 기업 아니에요. 잠잘 때도 기업인가요? 침대 샀으면은? 그죠? 생선 먹으면 그것도 기업 관련 있나요? 쌀을 사 먹었으면 시장 사 먹었나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법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들어가서 이쪽에 많아지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새로운 법전을 만들어내요. 그게 상법전이에요. 상법은 1807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대가 된 상법전의 모습을 가지고 처음 나타난 것이 프랑스 상법전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프랑스 상법전이에요.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나폴레옹의 사람이 1807년 이전에 법체계는 로마법이었어요.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이 강대국인지 몰라도 법은 로마 제국이 지배했어요. 셈이 무지하게 낮겠죠, 그죠? 그러면 로마법에서 사법 쪽은 민법이에요. 민법 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그것을 나도 한번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지가 유럽을 다 평정했으니까. 그래서 시키니까 법학전 시키면 잘하잖아요. 밀어주면 더 잘하잖아요. 그죠? 상법적 딱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가지고 쓰자 하니까 난리가 나겠지, 그죠? 우린 이거 참 좋은데 힘 앞에 못 당하죠. 하여튼 프랑스 상법전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상법을 가지고 형식적, 실질적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실질적. 이 상법 배울 때 자꾸 이런 이야기 나와요. 실질적이라는 말은 그냥 정말 실질적이에요. 사실상 정말로 진짜로 오스릅니다. 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형식적이라는 의미. 형식적이라는 얘기는 법률상이라는 의미예요. 법률상. 지금 형식적의 상법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상법전을 말해요. 상법전. 상법전. 상법전 속에 들어있는 상법 내용만을 말해요. 형식의 상법은. 그러면 실질적인 상법이라면 이거는 예를 포함해가지고 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다 말해요. 그러면 상법이라는 걸 포함해서 모든 법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다시 파생돼 나가면 뭐가 나옵니까? 상사특별법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죠? 상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수많은 특별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수많은 특별법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내가 80% 된다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상법 하나만 놓고 보면 민법보다 작죠. 그런데 이쪽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통틀어가지고 우리 뭐라 하는가 하면 실질적인 상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순서로 따지면은 상법의 법원이라는 의미하고 거의 통해요. 상법의 법원은 실질적인 상법하고 거의 내용 범위가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음악 소리 들리네? 응? 전화 왔어? 전화기 꺼주면 참 좋지, 그지? 자, 법원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라는 의미,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이거는 상법전 속의 내용을 말한다. 일반적인 의미로 쓸 때는 법률적 의미예요. 법률상의 그런 의미로 쓰는데, 지금 이 상법이나 이름 붙일 때는 상법전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상법전은 1807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형식의 상법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특별법이 생겨나가지고 이 부분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 보면 이따 같이 보겠지만은 기업생활에 관한 법규, 이런 가지고 정의할 적에 기업법이라고 정의한 시절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커리큘럼 짜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기업법. 기업에 관한 법규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에 관한 법규는 지금 상법하고 상당히 밀접한 거예요. 기업생활에 관해서 기본법이 뭔 법인가 하면 사실은 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법이라는 놈은 기업법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해요. 큰 자리를 차지하니까 상법을 기업법이라고 한다. 그거야 자기는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다시 한번 와볼게요. 기업법을 상법이라고 한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기업생활에 관한 법규는 다시 개념을 확대하면 이쪽으로 가요. 실질적인 상법으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걸 포함한 엄청난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형식의 상법이라는 이걸 말할 때는 상법전을 말해요. 상법전. 그러면 기업법이라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기업법이라고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기업법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할 때는 뭐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크기로 비교하자는 얘기야. 자, 결론은 이래요. 이쪽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생활에 관한 일반 법규가 되면은 법규의 총체란 말을 쓰면은 사실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상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법이라 해서 학교에서 상법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기업법을 가르치면 상법도 가르치고 민법도 가르치고 특별법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돼. 그 몇 년 수업하면 돼요?
기업법 학교가 따로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한 10년 배우면 다 배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적합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상법이면 상법 가르치라면 되는데. 근데 요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 보면 뭐만 가르쳐요? 주식회사의 기관까지 가르치다가, 바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말고사 보자, 그러고, 이제. 그 이후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나도 옛날에 학교 수업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합병 먼저 가르치고, 내 책에 합병 먼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차피 기관까지 갈 것 같으면 합병 그 이후에 나오거든, 조문상. 그러니까 합병을 가보질 못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아예 합병을 앞으로 빼버려가지고 책이 된 동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 형식적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구분합시다. 자, 이쪽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1807년에 이 프랑스 상법전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 가는가 봅시다.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나라 상법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807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상법전이 독일로 들어가요. 독일로 들어간 시점이 1897년이에요. 90년 걸리네요, 그지? 프랑스에서 독일 가는데 몇 시간이면 갈 텐데, 옛날에는 안 그랬나 봐요. 이태리에서 프랑스 오는데 1000년 걸리고, 프랑스에서 독일로 가는데 90년 걸린 거예요. 세상은 발전하는가 봐죠? 얼마나 발전하는가 하면, 여기서 일본 건너오는데 1899년이거든? 이거 독일, 요거 일본, 2년밖에 안 걸려요. 독일에서 일본까지 배 타고 왔나 봐요, 그지? 오면서 번역했나 봐. 자, 일본 상법전이 1899년에 만들어지는데, 일본 상법전은 독일 상법전이에요. 그러면 독일 상법전에 못한 어디 있는가 하면 프랑스 상법전이에요. 그 둘을 잘 섞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만큼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자기 거타 했지만은 자기 거타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요거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뭘 보는가 하면은, 독일하고 프랑스를 합하면 뭐라 하는가 하면, 이게 유럽 대륙에 전부 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체계에서 대륙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유럽 대륙이라 해서. 그러면 일본 상법전은 대륙법이에요. 웬 일본 상법 타령을 이렇게 할까? 우리나라로 바로 수입돼요, 이제. 일본은 1899년에 일본 상법전을 만들고 나서 1912년에 한반도로 들어와요. 한반도란 영화 내일 모레 개봉하죠? 갑자기 한반도란 소리가 굉장히 비중 있게 지금 다뤄지는 것 같아. 한 1000만 명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여튼. 누구라도 저기는 스타가 돼야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망의 남자가 이중길사로 만들던 거지. 뭐, 거기도 뭐 하여튼 만들어야지, 뭐. 우리나라는 스타가 나와야 되죠. 1912년에 우리가 수입돼요. 그러면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상법전은 일본 상법전이라기보다는 체면이 있으니까 요거라고 그래요. 대륙법이라고 그래요. 1945년 되면은 미 군정이 들어와요.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미국법 들어와요. 미 군정령에서. 그럼 이제 미국법은 영미법이죠. 영미법. 이렇게 돼요. 대륙법과 영미법이 절묘하게 만나요. 이게 우리 상법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 상법에 옛날 사람들 살았죠. 살았으면 관습이 있겠죠. 관습법이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소서체법 무작위 나와요. 여사체법 무작위 나옵니다, 이건. 거기에서 나오던 제도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은 요법 해 그러니까 한 거고, 정신없이 얘들 도입돼가지고 둘이 합해지다 보니까 상법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961년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정신없이 살아온 거예요. 2006년 오늘 와서 내 정신에 회사법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형편이 그래요. 우리가 마음 먹고서 뭘 해본 역사가 사실 없어요. 굉장히 아픈 역사예요. 이거 우리 상법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상법은 전부 다 서양법 개수한 거예요. 이쪽에 대륙법이 아니면은 영미법 개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61년 상법전이 제정돼요. 1961년에 제정된 상법전이 그동안 개정 거치는데 1984년에 회사편이 엄청 바뀌어요. 20년 만에. 그 다음에 1998년 IMF 나오고 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바뀝니다. 안 바뀌면 난리가 나니까.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06년 현재 작업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기본 개념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 회사편은 아직까지도 주주하고 채권자하고 같이 보고해요. 주주하고 채권자하고. 이게 이제 유럽식이에요. 유럽이라는 얘기는 유럽 대륙법이죠. 그죠? 영유법보다는 대륙법의 뿌리가 우리는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식 자본주의다. 뭐 그런 말 쓰는 분도 있대요. 그죠? 유럽식 자본주의라는 것은 주주와 채권자,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이해관계자, 그죠? 심지어 정부까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영미식 자본주의는 주주 극대화예요. 채권자는 어느 정도 희생이 되더라도 주주 입장을 극대화시켜주자. 그러면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니까 누가 주주한테 잘 보여야 돼? 이사가 잘 보여야 되죠. 이사가 잘 보이려니까 이사 권한이 강해져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뭐 집행이 뭐인가 이런 제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CEO란 이름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권한을 쥔 사람이 주주한테 잘 보이면은, 이익을 내서 잘 보이면은,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는 거고, 그죠? 실패하면은 그 자리 그만두고 가는 거고. 근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미래 어려움에 대비해서 내부에다 막 유보 싼 날 아니야, 그지? 그 유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채권자 보호예요. 회사가 빚 못 갚으면 그 돈 가지고 꺼내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유보를 많이 간 나라가 없을 거예요. 재무제표상 그 숫자를 다 가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40년 만에 주주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주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미국식 자본주의화 가능성이 없다, 그죠? 그게 지금 현재 뭡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상법 개정 공청회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비춰져요. 주주 중심으로 가고, 채권자는 조금 뒤로 빠지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채권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규제를 해요. 법이. 근데 이제는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후에 책임 묻겠다는 얘기예요. 사후에 책임을 물어도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만큼 선진화됐대요. 정말 그런가요? 선진화됐으면 좋은 거예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데 정신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정신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준 정신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심어준 거예요.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제도는 현실에 안 맞으니까 우리가 버립시다. 그죠? 저런 건 좋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2006년 오늘날에 볼 때는 많이 상법도 이제 우리 것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 된 거예요. 잘 만들어진 법인데 문제는 잘 지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슬퍼요.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은 슬퍼요. 내가 맨날. 이거 매번 하거든, 수업할 때마다. 근데 기쁜 소식도 있어요. 핵융합인가 있죠. 들어봤죠? 핵융합 발전소. 안 들어봤으면 오늘 들어보세요. 여기에 멤버가 누군가 하면 EU 플러스 5개국이에요. 미일 중로에다가 우리가 들어가요. EU가 55불 내고 나머지가 55불 내요. 우리 없는 돈에 15불 내요. 그런데 15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끼워준 게 대단한 거예요. 그지? 미일 중로 EU에다가 우리 집어넣어줬어요. 잘난 놈이죠, 그죠? 집어넣어주는 게 딱 하나예요.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소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만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2007년까지 아마 완성될 거예요. 그거 실패하면 안 끼워줄 거예요, 아마. 근데 실패할 가능성은 없답니다. 그거를 그대로 확대하면 된대요. 작년에는 이웃수도 없고 잠을 못 잤어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미일 중로와 거의 기타가 아니고, 그죠? 한국 플러스 4개국이에요. EU 한국 플러스 4개국. 그리고 발전소는 프랑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들이 돈 많이 낸 거예요. 자기가 나라 땅에 있으면 자기들이 권한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린 여기서 이제 설계도 뺏기고 돈 15% 뺏기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안 뺏기려면 계약서 잘 만들면 되죠. 이쪽 사람들은 계약서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존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계약서 문화에 익숙하지 않죠. 계약은 계약일 뿐이다, 그지? 근데 지켜야 되죠. 분명히 지킬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주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키우다 보면 커지는 거지 뭐. 작년에 한 가지는 슬펐어요. 줄기세포는 완전히 슬펐는데 이건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마저 만약에 뭐 이상하다 그러면 정말 슬플 것 같아.
그래서 40년 역사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만 기사 이제 1년에 한 2번 나와요. 이제 진행 상황이. 내가 궁금할까봐 나오는지, 그 진행 상황이 탁 나와요, 과거부터. 지난 봄인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런데 돈 낼 돈이 없다.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네, 지금. 세계 강대국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당당하게 끼워가지고 큰 소리 친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말이에요. 자, 하여튼 우리나라 법은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고, 여러분이 알 건 2가지예요. 우리 상법은 이렇게 돼서 절충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상법 속에는 뭐가 없다. 아쉽게도 이게 없다. 이게 없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옛날 제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에 옛날 제도 뭐가 와서 자리 잡아서 뭐 변했다 무조건 틀리고,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법이 다 잘 돼 있는데 뭐. 그래서 이런 거 없다는 거 하나. 자, 다른 얘기 하나 합시다. 민법의 상화라는 얘기 합시다. 민법의 상화. 이 민법의 상화는 여기서 비롯돼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1807년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기서 민법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목전대해요. 왜냐하면 민법하고 상법하고 분리되니까 상법에 새로 들어온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뭘 또 만들어가지고 둘을 어떻게 비교하란 말이냐, 그지?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법의 상화를 주장한 사람은 민상법을 통합하자고 주장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통합론 또는 통일론 이렇게 말해요. 민상기법 통일론.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할게요. 대한민국은 분리되어 있어요. 민법 따로 있고 상법 따로 있고, 예? 그러면 그 분리된 법체계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먹은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상법에 있는 것이 민법에 들어가고, 민법에 있는 것이 상법에 들어오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이론을 내세운 사람들이. 그러면 상법하고 민법은 사실은 원래는 한 덩어리였죠, 그지?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한 덩어리인데 누군가가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제도적으로는 서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이 속에 속하는 법들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좀 분리시켜 놓은 거지만은, 필요해서 분리시켜 놨지만, 그지?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여기 있던 제도가 여기가 있고, 여기 있던 제도가 여기 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다른 법이라면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이 소리예요. 이건 딱 하나죠. 이걸 찾아내서 하는 사람은 이거 주장하려고. 이거의 반대편은 분리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상법에 있다가 민법에 간 거. 민법에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이 하나입니다. 계약자의 원칙. 당사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든 말로 하든 글로 쓰든 방식자의 원칙을 하죠. 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만 있으면 자유롭게 성립하고 거기에 방식도 지 맘대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서면으로 쓰든 구두로 하든 어떤 요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자라는 것은 어디서 비롯됐겠어요? 거래관계에서 온 거죠? 그죠? 거래란 거, 상이라는 건 상거래 말합니다. 여기서 온 것이 민법에 가서 상거래가 아닌 것도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원칙이 된 거예요. 요거 찾아낸 거예요. 눈 밝은 놈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낸 게 선의취득이라고 찾아냈어요. 4개 있는데 2개만 쓸게요. 선의취득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라는 자가 B라는 자한테 물건을 팔아먹고 B라는 자가 C한테 팔아먹었으면 정상적 거래예요. 그러면 C라는 자가 소유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자가 팔아먹은 게 아니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걸 C라는 자가 주워가지고 지가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 동산 움직이는 물건은 표시가 없죠. 시계를 넣어 주웠다, 시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라고 표시를 못 하잖아요. 뭐 등기하는 방법도 없고 등록도 없단 말이에요, 그지? 점유자가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사람은 B의 것이라고 믿고서 샀다. 나중에 진짜 주인 나타나가지고 내 거 돌려달라고, 그지? 그러면 얘도 주인이라고 그러고 얘도 주인이라고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은 어디 착안한 거면 요 거래관계에 착안한 거예요. 이자가 정말로 이자를 주인으로 믿고서 샀다면은 이자 보호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선의취득이에요. 선의취득. 그럼 내가 이걸 재판을 왜 썼는가 하면은 매매란 것은 전형적인 상거에서 발달한 거예요. 상거에서 발달한 선의취득 제도가 민법에 가서 동산의 선의취득, 선의취득의 기본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 법하고 이 법이 다르다면 어떻게 넘어갔을까 그 소리예요. 같은 한 법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한데
자, 반대편 이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법에 있다가 상법으로 넘어온 게 하나 있어요. 민사회사라는 놈이 있어요. 민사회사. 그대로 풀면은 민법상 영리법인이에요. 민법상의 영리법인. 민법상의 영리법인이 상법에 있다는 얘기는 민법의 영리법인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영리법인은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쫓아버렸어요. 얘가 이리 넘어왔어요. 자, 여기서도 일로 가고 여기서도 일로 가니까 그런 현상을 민법에 상화하고 이걸 찾아낸 놈은 이렇게 주장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야기를 왜 합니까?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민사회사라는 놈은 상법에 와가지고 의제상인이라고 이따 배워요. 의제상인. 상인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나온 거면 회사편에서 나와요. 상법상의 회사는 민사회사와 상사회사 둘 뿐이에요. 그래서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영리법인이다. 나중에 그렇게 정의할 거예요. 요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요. 민법의 상화에서 민법의 영역에서 상법으로 온 거 찾으시오 할 때 그러면 시험 문제 얘하고 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얘는 내기가 좀 껄끄럽죠. 왜 우리 법 체계가 이런데 이걸 가지고 근거를 한 이거 이론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봤으니까 얘를 안 잊어버릴 것이란 얘기야. 그러면서 영원 상황은 이렇게 둘러 엮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의제상인의 구체적 예를 이따 민사회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민사회사다. 그 다음에 나한테 수업 들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40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반대 상황 민법의 상하와 밀접한 관련인 것을 찾아라면 답은 이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첫 시간이니까 한번 체크해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상법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세계 입법 체계 내에서 이 통일론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하면 있어요. 그 있는 나라 어딘가 하면 스위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로마의 후신이 이탈리아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하여튼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요. 민상입법 통일국가 있습니까 하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분리되어 있다, 이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이제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지금 민법에 상화란 표현을 썼는데, 민법에 있던 것이 상법에 오고 상법에 있던 것이 민법에 왔다는 얘기는 둘이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관련을 찾아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죠? 민법의 상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경제생활 재산법 관련 사항밖에 없죠? 이쪽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친족편 내지는 신분에 관한 이야기는 상화의 대상이 절대로 안 된다. 얘는 상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상화로 묻든 회사편하고 묻든 뭐하고 묻든지 간에 이쪽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상법에서는 고용계약은 요건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고용계약은 다른 법에서 관할해 주니까. 뭐 얘야 뭐 말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건 뭐 엄청난 법이 있는데 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하는데 특히 요 신분법, 친족법 요거는 민법의 상황하고도 관련시킬 거야. 그래서 다음 용 절대로 민법의 상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찾으라면은 신분법이라는 요 제목이에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상법하고 민법으로 따지면은 상법은 이쪽 부분에서 특수한 부분 타고 나왔으니까 특별법이다, 이제? 그 다음에 사법에서 사법의 기본법은 민법이니까 일반법, 얘는 특별법.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놈하고 따지면은 얘는 기업생활에 관해서는 일반법, 기업생활에 관해서는 특별법, 그죠? 그러니까 상사특별법, 그냥 상법. 상법은 기업생활의 일반법이다. 기업생활의 일반법이 민법이라면 안 돼요. 민법은 사인 간의 생활관계, 여기에 일반법이다. 이렇게 정의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니까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뭐 이 정도 그리면 쉽잖아요. 전부 법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책을 볼게요. 자, 3페이지에 보면은 제1제 상법의 개념, 자, 1번 상법의 의,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기울여는 특이한 법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성문법전의 형식에 의해 상법이라 한다. 그리고 5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 총칙, 2편 상위, 3편 회사.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죠? 세무사 시험 보는 사람은 회사 편만 시험범위입니다.
그러면 총칙은 관련 상이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시험 문제 2문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편을 편하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편 보험 5편 해상. 이건 전혀 시험범위 아니다. 자, 거기 네 번째 문단에 가면은 판례법 국가도 두 번째 줄에 영미법 국가입니다. 미국에도 상법전은 있어요. 그래서 회사와 관련되는 기업생활과 관련되는 기본법은 판례법 국가에도 존재한다. 영국에도 있어요. 영국 회사법에서. 성문법 국가는 물론 있고, 이제. 자, 1번 실질적인 상법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2번 상법의 대상과 관련한 기업법설. 그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 가면은 기업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을 수 있어요. 노동관계법, 기업은 필요하죠, 그죠? 노동계 전문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법, 경제법은 독점금지법을 말해요. 공정거래법, 그거 집에 봤죠. 그 다음에 세법, 전부 이제 기업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법도 기업법 속에 하나죠. 그게 일반법이 되든 기본법이 되든 거죠. 그래서 크기로 한번 비교해 봤어요. 기업법을 상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상법은 기업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2번 상법과 다른 법률과 관계, 이제 직접 시험하고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1번 민법과의 관계, 두 번째 줄,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 다음에 특별사법이다. 학자에 따라서 붙이는 표시가 다르다는 뜻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특별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사법이라고. 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1807년에 프랑스 상법전이 가장 근대적인 상법전이다. 뭐 최초의 상법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두 줄 내려와서 민상법 통일을 주장하는 그런 이론도 있었다. 자,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민법의 상활한 현상. 맨 밑에 줄에 뭐 영어 스펠링 한 나오죠, 그죠? 야콥 리스라는 사람. 스타고션 말고 아마 영어로 쓰여진 유일한 걸 거예요, 아마. 한자는 자주 나오는데 영어는 거의 안 나와요, 내 책에는.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상법의 원리가 민법에 채용된 경우, 아까 칠판엔 2개만 썼어요. 책에는 1, 2, 3, 4, 4개 써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거기서 두 줄 내려오면은, 그 동그라미 4번 바로 밑에.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입니다. 민사회사라는 놈, 요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민법의 제도가 상법에 채용된 예가 있다. 민사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민사회사는 어디 나옵니까? 하여튼 안 배웠지만 의제상인, 그 다음에 상법상의 회사편에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딱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자, 거기서 네 줄 내려와서 예를 들면 하는 데 있어요. 민법에 상호화될 수 없는 건 예를 들면은 신문법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고용관계 규정, 이거는 아무리 예를 써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상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입법기술상 민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자,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상법 제1조에 다 배워요.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똑같은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 속에서 가장 일반법인 규정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근본되는 법의 정신들은 거의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쪽과 관련되는 특별한 규정만 따놨죠, 그죠? 그럼 요거보다 앞서가지고 전제되는 규정은 이거 보면 되죠. 이걸 또 한번 여기다가 300개, 400개 만들 필요 없죠? 주문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적용 순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런 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 동산, 부동산 그런 이야기요.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뭐 민법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근데 상법에는 정의도 없어요. 얘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관련 사항을 979페이지 한번 가봐요. 프로에 가면은 한 10페이지 정도를 내가 간략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 몇 가지만 발췌해서 볼게요. 같이 보는 부분은 시간 있을 때 한 2, 3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아야 돼요. 외우려 하지 말고. 자, 979페이지에 1번의 능력. 이 법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법률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또 기본되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에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있어요. 인간은. 그 인간이 두 종류예요.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또 2번에 의사능력. 권리 능력이 있는 자, 의사능력이 있다. 의사능력은 사물의 판단 능력이죠. 그죠? 정신능력 상태인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나이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10세 이상의 정도.
그러니까 10세 미만이 되면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소리는 의사 능력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의사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무효다. 언제나 무효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자하고 뭔 계약을 체결했다. 그게 법적 효력을 달라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그지? 7살짜리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탕 2개 주고 뺏어 먹었다.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하다 덤벼들면 그놈이 미친놈 아니에요. 그지? 7살짜리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보호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제 쓴 종이는 무효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언제나 무효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가 도와주는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어도 알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는 언제나 무효다. 그건 기억하고. 3번 행위능력. 자, 행위능력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법률적으로. 근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어떤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고.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다. 답이요. 근데 행위 무능력자라는 놈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행위 무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무능력자 3인방이에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셋이에요.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죠. 나이에 따라 구분하죠. 그지? 그러면 이제 무효하고 취소란 말을 내가 지금 썼어요. 무효하고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질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아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해서 어떤 시점을 걸어놓고 법률적 효과가 없었다. 이게 무효예요. 이게 무효예요. 근데 만약에 취소할 때 이렇게 되면은 A, B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이게 취소와 관련 사항이에요. 효력이 발생하는데 취소권 있는 자가 취소를 주장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그럼 위에 있는 글이 무효하고 취소는 차이가 뭡니까? 얘는 처음부터 법적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취소를 주장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놈은 어떤 놈이 무효를 주장하고 어떤 놈이 취소를 주장한가 이걸 나중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하나 나온 게 의사 무능력자는 언제나 무효고, 그지?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행위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제. 이따가 또 이제 무효 몇 놈이 붙어요, 이제. 여기도 몇 놈이 붙고. 그게 전부 다예요. 상법 끝날 때까지 무효하고 취소 관련 사항이야. 여러분이 기억할 건 전부 다란 얘기예요. 자, 이따 또 나오면 쓸게요. 자, 4번의 불법행위 능력. 불법행위 능력은 위법한 행위를 했을 적에 법률상 책임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이제 형법을 위반하면 형사 책임 지을 것이고, 이제 사법을 위반하면은 민사 책임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우리는 형사 책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민사 책임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민사 책임은 불법행위 능력이라 한다. 불법행위 능력. 그래서 손해배상책으로 나와요. 그럼 기억할 말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를 앞으로 그렇게 쓸 거예요. 자, 2번에 물건, 동그라미 1번 부동산, 2번 동산. 나중에 읽어보면 답 나오겠죠. 자, 오른쪽에 3번에 법률행위. 자, 1번에 종류로 바로 내려갈게요.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란 말을 써요. 혼자서 어떤 의사표시를 해도 효과가 발생하는 거. 가장 쉽게 보이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채무면제. 자기가 1000만원 받을 거 있는데 그냥 면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면제 자체로서 돈 이제 채권채무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 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내일도 쓰고 계속 씁니다, 이제.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서로 만나요. 그걸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와 의무에 전제요건이 성립하죠?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합동행위. 이건 회사법에서 나와요, 합동행위는. 그래서 회사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그럼 합동행위는 계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좀 읽어보면 돼요. 계약은 마주보는 대립하는 의사표시고, 합동행위는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설립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둘 이상이 하는 행위를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계약은 몰라도 합동인은 알아야 됩니다.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의사표시의 방식. 동그라미 1번 분류식 행위. 계약 자유원칙에서 분류식이 나온 거예요. 무방식이라고 분류식이라고 해요.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처럼 요식행위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요식행위가 법인 설립행위. 어음행위도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어음행위 성립 요건 이렇게 배운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유인행위. 어떤 원인관계가 필요하면 유인행위. 그런 거 없으면 무인행위라고 그래요. 그 무인행위란 말에 표시하세요. 어음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7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동그라미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거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농담이나 하여튼 뭐 누구누구한테 무슨 헛소리 한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헛소리 농담이라 하더라도 뭐란 얘기예요? 법률적에서는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여튼 누군가 의사표시라면 효력이 있는 게 답이요. 근데 그 사람이 속마음하고 밖에 나타난 게 달라요. 정말 농담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상대방이 농담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효하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여튼 예외적으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농담도 책임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농담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상대방이 농담을 알았으면 그건 농담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통정허위 표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건 언제나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는. 그래서 여기다 물로 붙이면은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여기 하나 붙어요. 의사와 문의자 언제나 무효다.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언제나 무효다. 이렇게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자, 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착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그리고 강박 이렇게 나가요. 사기는 속인 거죠. 속은 거죠. 그죠? 속은 거. 강박은 누군가 힘으로 들이누른 거죠. 이거 취소할 수 있다. 해요. 착오, 사기, 강박이 한 세트입니다. 3개. 행위 무능력자, 이거 3개예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앞으로 수업 시간에 외우는 건 대개 3개로 나갈 거예요. 3개로. 특히 회사법 가면 거의 친절하게 3개씩이에요. 외우기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요거 셋에 회사법 가면 한 놈 더 나와요. 일단 오늘 이거 처리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물론은 이놈은 언제나 무효, 이놈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언제나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도 언제나 무효, 얘도 무효. 책은 민법이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 민법이니까 몰라도 돼요. 자,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자, 그 다음 984페이지 4번의 기간. 기간은 여러 군데에서 써먹는데, 하여튼 민법에 있는 이게 원칙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법정이율. 민사법정이율은 6%죠. 5%죠. 상사법정이율은 6%고, 그 상사법정이율 6%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6편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문에 소멸한다 나오면 소멸시효예요. 그럼 우리는 소멸시효 몇 년짜리 몇 개 기억하면 돼요, 나중에.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일단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 내용 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수업 들으면서 내가 보라고 보면 돼요. 자, 오른쪽에 7번에 행위 무능력자, 1번에 미성년자, 20살 미만인 자, 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면 되죠. 나중에 민법에서 19세 미만으로 바꿨다면 그때 따라가면 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989페이지에 이번에 법정 대리인 나와요. 물론 상법에서는 법정 대리인만 알면 돼요. 법정 대리인이 누군지 몰라도 돼. 그러나 법을 배우고 뭘 봤다면 그래도 친권자니 후견인 뭐 이런 소리 들어봤다면 되죠. 그죠? 덜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줄에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친권자가 누구고 후견이 누군지는 몰라도 돼요. 궁금한 사람 밑에 각주 보면 돼요. 자, 2번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선고란 말이 나와요. 심신이 박약하고 자기 재산 잘 퍼주고 이렇다 해서 한정치산자 아닙니다. 법원에서 그렇다라고 선고받은 놈을 한정치산자라고 그래. 민법에서는 차이가 커요. 그러나 상법에서는 같이 가요. 미성년자하고. 미성년자하고 한정치산자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내일 그 얘기 들을 때가 와요. 그 다음에 금치산자. 다음 페이지에 금치산자는 검찰 선고를 받은 놈이에요. 미쳤다라고 법원에서 선고한 놈이에요. 얘는 상법에서는 분리돼요. 상법에서는
민법에서는 그냥 같이 가요. 그럼 오늘 배우는 거는 우선 요 셋은 취소할 수 있는 자다, 그죠? 요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야. 내일 내가 분리시킬게요. 차례대로 분리시켜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셋, 이게 우리 상법 관련사항에 취소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무효인자는 얘고 얘다, 그지? 의미는 그냥 새기면 돼. 이 의미는 시험 안 물어볼 테니까 나중에 헷갈릴까봐 내가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음수표 가서 또 집어넣기도 하고, 회사편에서 집어넣고,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얘한테다가 취소할 수도 이렇게 내서 틀렸다고 지문 잡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억울해요. 응? 그러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 2초 안에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시간 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여기서 휘말리면은 굉장히 찜찜해요. 전체를 망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건 꼭 정리할 것, 하라는 건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991페이지에 3번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의 부인.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사술을 쓰면은, 속였으면은,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회사법에 와서 지문에서 이 소리 한번 볼 때가 나와요. 그러면 사술이 뭔가 궁금할 필요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나 22살, 그러면 사술 쓴 거예요. 몇 살짜리가? 18살짜리가? 그럼 보호할 수 없죠. 상대방은 그거 신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법에 대한 일반 원칙은 지금 같이 본 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관심 있는 사람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원위치. 자, 6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1번은, 자,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법에는 그게 없어요. 전부 민법에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사람 민법 찾아보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 3번. 이거는 상법에 있는 제도와, 민법에 있는 제도가 상법에 와서 변형된 거예요. 우리가 배울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상법만의 독자적인 특수제도. 이건 민법에 없어요. 상법만 있어요. 그래서 1번처럼 없는 거를 준용하기도 하고, 아예 민법에 없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4번에 차가 납니다. 그래서 4번이 민법하고 관련시켜서 지문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그 상업등기, 상업장부 셋을 묶으세요. 그 셋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하여튼 어떻게 묶어요? 묶어가지고 총칙이라 써놓으세요. 그 셋은 총칙편에 살아요. 그 다음에 상호계산은 이건 상행위편에 살고. 그래서 상법에는 상법만의 독자적인 제도가 없다면 틀립니다. 독자적인 제도가 있어요. 민법에 없는 거 있어요. 그래야 상법이 지 혼자 홀로법으로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그지? 만약에 독자적인 제도 없으면 뭐 민법에 그냥 있지 뭐하러 상법에 왔을까, 그지? 자, 2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건법하고 관련은 없다. 노건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한 사람 한번 읽어보고. 2번 경제법, 이건 안 봐도 돼요. 자, 3번 어원법 수표법과의 관계. 어원법 수표법은 저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상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개 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원법은 어원법대로, 수표법은 수표법대로 독자적으로 존재 이유가 있다. 상법은 상법대로 독자적인 이유가 있죠? 자, 상법은 아까 뭐라고 정의했어요? 기업 생활 관계에 관한 법이다, 이제? 일반법이다. 그렇게 딱 정의하고 끝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제1절은 설명이 끝났고, 제2절 상법의 이인형. 자, 아까 내가 민법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는 가족법이고 하나는 재산법이다. 그런 말 썼죠, 그죠? 상법도 이제 그렇게 분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선 전체 목차 한번 봐요. 큰 제목. 기업의 유지 강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기업 활동의 원활화.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거래안전보호 이렇게 나와요. 거래안전보호. 그게 전부 다예요. 우선 앞으로 계속 쓰는 말이니까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A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여기서 C라는, 자, C라는 자는 직접적으로 거래했던 거래 상대방 이렇게 나와요. 흔히 쓰는 말로는 제3자라는 표현을 써요. 얘가 제3자가 될 때는 여기에 또 뭐 한 놈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좀 이따 갖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대개의 거래는 A하고 C하고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민법이나 개인법 같으면은 A가 개인이고 C도 개인이니까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래관계에 관한 규범이 있으면 돼요. 근데 상법에는 A라는 자가 기업이다. 특히 회사라 합시다. 또는 상인이라고 그래요. 상인은 우리 같은 개인하고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회사는 또 하나의 독특한 개념이고, 회사를 가지고 누군가 만들어줬으면은 그것이 유지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하고 분리해서 회사만의 또는 상인만의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기업 유지 강화라고 큰 제목 붙인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이라는 놈이
거래할 적에 뭔가 편리한 수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 활동의 편리 또는 원활, 이거와 관련되는 제도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목 한번 붙여본 거예요. 자, 요거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B라는 자가 있어요. 그럼 B라는 자는 기업이 스스로 활동을 못하니까 얘한테 부탁받은 놈이에요. 어떻게 부탁을 받는가 하면은 계약으로 부탁받아요. 나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하겠다.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게 위임 계약이 되든 대리권 계약이 되든 전형적인 예 두 가지 쓸게요. 하나는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 그 중에서도 지배인 하면은 더 드러나겠죠. 또 하나는 기관이라는 놈이 있어요. 자, 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지배인. 얘의 대표적인 예는 대표이사. 기관은 나중에 배울 때 필요적 기관이라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도움이거나 선택적 사항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여튼 얘들이 나타나는 배경은 이렇게 돼요. A하고 B하고 둘이만 하니까 앞으로 얘들은 둘이를 당사자간이라고 불러요. 당사자간. 얘하고 비교하면 바깥에 있으니까 얘는 외부의자니까 외부의자, 외부적이라고 붙이고, 얘는 안에 있으니까 내부적이라고 그래요. 요건 그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A, B 당사자가 되면은 우리 내부적. 얘들이 아닌 바깥에 있는 자니까 외부적. 바깥에 있는 자니까 제3자. 얘하고 거래 상대방이고 거래 상대방. 요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대부분의 원칙은 이렇게 돼요. B라는 자가 C하고 거래를 하면은 그 거래는 A하고 C의 거래다. 자,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행위 하면은 본인을 위해서 한 행위다. 기관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다. 공식이란 말이에요. 수학 공식처럼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공식을 신뢰하고 C라는 자는 A한테 요구하겠죠, 이제? A한테 요구했는데 A라는 자가 뭐라고 뒤집는가 하면 난 B 몰라요, 그래요. 얘가 누구죠?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누구란 얘기는 외관은 이렇게 타고 나왔는데 진실은 아니란 얘기죠? 다르단 얘기예요. 외관하고 진실이 달라요. 그러면 속은 놈만 바보입니까? 바보라기에는 거래가 너무 크죠? 너무 빈번하죠, 그죠? 속았지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외관을 신뢰한 자가 있으면은 우린 그런 자를 선의자라고 불러요. 선의자가 있으면 악의자가 있어요. 자, 둘을 분류할게요. 선의자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외관과 진실이 불일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 외관과 진실이 불일치하는 것을 몰라요. 그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둘이 일치한다고 믿고 있는 놈이죠? 그죠? 일치한다고 믿는 것을 제3자가 신뢰했다, 이런 말을 써요. 일치한다고 신뢰했다. 또는 선의의 제3자, 이렇게 말해요. 외관과 진실이 불일치한 걸 모르고 있었으면 이 사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가 하면 선의의 상대방,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불일치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누가? A가. 그러면 책임지란 얘기죠?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런 법리를 외관 법리라고 그래요.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준다. 근데 이런 자도 있어요. 악의자. 외관과 진실이 불일치한 걸 알아요. 알아요. 그 외관과 진실이 불일치하는 거 보호할 필요 있어, 없어? 보호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악의의 상대방은 보호하지 않는다. 얘는 보호한다. 그런데 갑자기 신뢰란 말이 나오면은 요 소리예요. 선의자를 제3자가 신뢰했다. 무엇을 신뢰한 제3자. 그러면 용어 선택이 다르겠죠, 이제? 외관과 진실이 일치한다고 신뢰했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어떤 전제되는 조건은 뭐예요? 요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해서 누가 보호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보호된다, 그지? 그런 법리가 외관 법리. 그럼 왜 보호할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거 아니에요. 거래안전 보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안전 보호다. 이게 또 하나의 테마예요. 거래안전 보호. 그러면 이제 얘는 아주 간단해요. 보통으로 약관하고 유가증권밖에 안 나와요. 이쪽이 대부분의 회사 제도예요. 대부분 회사 제도고, 이쪽은 거래안전 보호니까 저쪽보다 훨씬 적어요, 조문 내용은. 개념 자체는 굉장히 큰데, 근데 조문은 많이 있을 필요 없잖아. 이거면 거의 다 해결되죠, 뭐 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거는 외관법리 하나는 뭔데, 얘하고 같은 게 뭔가 하면 건반의 법리라고 그래요. 건반의 법리. 원의 법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얘는 독일법이고 얘는 영미법이에요. 그럼 왜 우리 상법에 독일법, 영미법이 춤을 춥니까? 아까 역사 미리 봤죠? 그 역사를 타고 들어갔으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둘은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자는 보호되고 이런 자는 보호 안 된다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대목이 표현지배인, 표현대표자 이렇게 나타나요. 또 하나 있어요. 명의대여자 책임. 그래서 내일 다 배워요, 이거. 그래서 그거 배울 때 이 소리 또 한번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소개하고. 그래서 상법은 입법 취지가 이거 하나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존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끼워 넣은 거예요. 내가. 이거 강조 안 하면 이걸 이쪽으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이리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서 난 그렇게 분류합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요. 자, 8페이지에 제2자 상법의 유념. 1번에 1번 기업의 유지. 기업의 유지 강화를 이제 분리시켜 봤어요.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1번 영리성의 보장. 이 상인은 상인이 아닌 자하고 차별해야 돼요. 그래서 상인의 경우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행위라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 공짜가 없는 게 뭔가 하면은 법이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심어준 거예요. 그게 보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수 청구권 표시하고 나머지 두 개는 나중에 시간 되면 혼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번 자본의 조달과 집중. 자, 오른쪽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익명조합이라는 제도 나와요. 수업할 때 상당히 비중이 다를 거예요. 거기 세 번째 줄에 가면은 회사편의 합병이라는 제도를 배워요.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한다. 그게 합병이죠. 그럼 AB 두 회사 가지고는 자본이 한 곳으로 몰리겠네요. 그지? 뭐 그런 취지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노무의 보충. 노무의 보충을 오해하면 이 자체가 고용계약 아닙니까 하면 안 돼요. 상법은 어떤 식으로 노동력을 조달했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줄에 상업사용인 제도. 그게 이제 종속한 보조자예요. 그래서 내일 특이한 소리를 해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돈 받는 거는 요건이 아니라고 그래요. 월급 달라 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상법적으로는. 그거 받으려면 노동법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의 위험부담의 완화. 자, 두 번째 줄에 회사제도의 존재 이유. 위험부담이 완화지요. 여러 사람이 출자를 해가지고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얘기예요. 출자한 재산과 관련해서 그놈만 책임지는 거. 그게 유한 책임이죠. 그래서 회사제도하고 유한 책임은 위험부담 완화와 직결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어차피 배워야 되니까 운송인을 배우면은 고가물에 대한 특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정액배상주의라는 걸 배워요. 같이 표시하세요. 그래서 정액배상주의, 특히 정액배상주의가 위험부담을 완화시켰다. 그렇게 말해요. 자, 2번 기업 소멸의 방지. 세 번째 줄에 영업 양도 내일 배웁니다. 두 줄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 회사 합병, 계속 조직 변경, 분할 및 분할 합병. 요게 내 책의 제5장 제5절 6절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제5장 제5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5장 제5절이 기업의 구조조정이에요. 기업 소멸 방지의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교환하고 주식 이전을 내가 여기다 편입시켰어요. 뭐 옛날에 구판에 넣는 내용이요. 혹시 여기 구판 가지고 보는 사람 있으면 그걸 써놓으세요. 주식 교환 및 주식 이전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항목을 뽑으면은 기업 소멸 방지와 관련이 되고 기업의 유지라는 테마로 들어가겠더라. 그래서 이번 시판에 처음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주식회사, 유한회사, 1인회사 인정한다. 1인회사. 1인회사 인정하는 것이 왜 기업소멸 방지입니까? 사단법인 하에서는 2인 이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혼자 있어도 해산사유가 아니라 했거든. 그럼 나중에 상법상 회사는 사단이 아니다 하면은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빠져야 돼요, 이제 책에서. 그렇게 이제 변화돼 갈 거예요.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이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줄도 표시했다가 같이 보도록.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이하 7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업의 유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특히 세무사 보는 사람도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 기업의 강화, 1번 독립성의 보장, 첫 번째 줄에 법인성 인정한 거, 법인제도, 그 다음에 2번 기업 경영의 전문화, 두 번째 줄에 기관 자격과 사원 자격의 분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제도가 이사회 제도예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주식회사 이사회 제도는 전문 경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지? 기업 경영을 전문화시켰다. 이유는 뭘까? 기업의 강하다, 유지 강하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 취지가. 기업의 유지 강화이면 거래안전 보호예요. 공부하기 참 쉬워요, 상법은.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 움직여요. 지금은 그게 뭔 말인지 피부로 안 와요, 그지? 다 배우고 났을 적에 다시 돌아오면은 60% 이상이 보여요. 그게 60점짜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기업활동에 관하라. 네 번째 줄에 끝머리에 보통거래 약관. 보통거래 약관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기업이 자기들을 위해서 계약의 내용을 서면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내용을 왜 서면화시켰을까? 구도로 안 하고, 구도로 하면 힘들죠? 문서로 미리 만들어 놓고 나서 상대방한테 던져주고 읽어보고 사인하라면 참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쉽다는 얘기 뭐 하는, 편리하다는 얘기죠? 기업활동이 원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1번, 거래일체 유가증권화. 자, 유가증권 첫 번째 줄에 화물상환증 표시하고, 줄 바꿔가지고, 주식회사의 주권, 그 다음에 신유스권 증권, 신유스권 정서, 주식회사 주권하고 관련 있는 유가증권 세 전부 다 나왔어요. 주권, 신유스 정서, 신유스권 정권. 얘들이 어느 동네에 사는 것만 나중에 구분하면 돼요. 나중에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표시만 하고 지나가도. 자, 오른쪽에 2번 간이신속주의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거래안전보호. 자, 1번에 공시주의. 자, 공시란 것은 뭘 표시한다, 나타낸다 그런 뜻이죠. 그죠? 상법에는 두 번째 문단에 상업등기라는 제도가 그래요. 상업등기. 그래서 상업등기할 적에 이러이러한 것을 의무로서 등기해야 된다라고 배워요. 아니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내일 합해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자, 서류 비치, 재무제표 비치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할 적에 뭐 비치하고 서류 비치하고 이런 게 등등 앞으로 배우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무제표, 결산서류 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있다. 그럼 공고 왜 할까? 거기에 기본적 내용 들여다보고 우리 회사 이런 회사다 그지? 알려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거래안전보호를 위해서. 그죠? 느끼면 돼요. 법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친숙해지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요. 자, 2번 외관주의 세 줄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세 줄은 자주 읽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 거. 굉장히 친해져야 됩니다. 그 말은. 오늘 배우는 지금 제2절에서 상법 이념에서 가장 핵심적 부분이에요. 어쩌면 기업의 유지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문단에 한자 들어가 있는 거. 외관법리하고 근본은의 법리. 독일법상의 영미법상의 뭐 그렇게 친하도록 봅시다. 그지? 그래야 우리 상법이 두 가지가 절충되어 있는 법이구나.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자, 밑에 각주의 1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표현대표이사 제도. 회사법에서는 그러면 총칙에서 뭡니까 물으면 표현지배인. 그 밑에 써놓으세요. 아예. 표현지배인,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 물론 오른쪽에 있어요. 있는데 각주에다 같이 써놓으면 나중에 보기 편할 거예요. 오른쪽은 내가 조문을 거의 지금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총칙에 보면은 전부 내일 배울 거예요.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뭐 표현지배인, 점포사용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관법리 관련 사항을 배워요. 나중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올해 처음 이야기해요. 이거 정리하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상해편. 상해편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래도 일단 1번하고 2번은 표시해봐요. 1번하고 2번. 총칙편에 나오는 것은 어차피 내일 다 정리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이고 2번 상해편 나오는 것은 다음 달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표시를 해놓으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회사편. 번호는 10개 붙어 있는데 표시는 1번, 2번, 그 다음에 8번, 9번.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보면은 자칭사원, 사원다는 놈이 자칭사원 외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유사 발기인, 유사, 발기인다는 놈이 발기인처럼 해서, 그죠? 그러니까 거의 의미 전달이 돼요, 사실은. 외관법리.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오원수표법도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머리 2번, 인적 항변의 제한. 그 다음에 줄 바꿔서 3번, 배서의 자기소유적 효력. 그래서 두 가지만 표시하고. 그래서 총칙 한 5개, 상행위는 뭐 그랬다 지나간다고 치고, 회사편에서 한 4개, 보험수편 2개. 그래서 외관법리를 가까이 하도록, 혹시나 싶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3번의 엄격 책임주의.
엄격 책임주의는 그 옆에 써놓으세요. 연대 책임하고 보관 의무예요. 연대 책임. 채무자가 둘 이상이면은 채무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면은 채권자가 유리하죠. 그지? 채무자가 두 놈 있는데 반반 책임지면은 채무자가 불리하죠. 근데 전액 다 책임지는 게 연대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보관 의무는, 민법에는 없는데 상법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은 상위편에서 주로 나와요. 연대 책임은 앞으로 계속 나오고 내일부터 나옵니다. 내일 그 얘기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제2절 가지고 시간을 끌면은 처음부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 대신에 여러분은 다 배우고 난 날 집 와서 복습할 적에 제일 첫 페이지를 여기를 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복습하는데 활용을 하면은 밑줄 그은 건 다 보일 거예요. 밑줄 안 그은 거는 자기 혼자 찾아봐서 읽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보이는 것이 자기 그 당시에 이해도예요. 그래서 그거 바로 밑으로 삼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